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대공고등학교에서 경제를 가르치는 이한상입니다. 여러분들 경제 한마당 준비하기 어떠세요? 쉽지 않죠? 문제도 많이 어렵고요. 또 해설지를 봐도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강좌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비록 충분하진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좌는 경제 기본 개념하고 화폐 금융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첫 시간에는 경제 기본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좀 풀이하겠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화폐 금융과 관련된 기출문제 중심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죠. 자, 경제 기본 개념과 관련된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요. 자, 볼게요. 경제 한마당 8회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8회 1번 문제로 나왔던 건데요. 김 부장과 나대리의 대화에서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김 부장이 나대리에게 막 뭐라고 그러면서 혼을 내는데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이봐 나대리, 지난달에 가격을 조금 내리면 판매 수입이 증가할 거라며 이게 뭐야? 판매 수입이 오히려 줄었잖아. 수요 예측도 못하고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자, 정말 심하게 혼났는데요. 나대리가 정말 속이 상했겠어요. 자, 나대리가 마음이 많이 진짜 상해서 그래, 당신이 나보다 뭐든지 잘한다 이거지? 그렇게 잘하면 자기가 다 하지 왜 나를 시켜?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지. 정말 심하게 마음이 상했는데, 자, 보기 봅시다. 기억으로부터 나대리는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자, 요 기억, 지난달에 가격을 조금 내리면, 가격을 내리면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자, 요거 가지고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알아봐라. 자,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요. 판매 수입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아이스크림 1,000원짜리를 10개 판매하면은 판매 수입이 얼마인가요? 1,000원짜리 10개니까 10,000원이죠? 자, 판매 수입은요. 판매 수입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에요. 자, 이 판매량은 수요량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나대리의 생각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대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가격을 좀 내리면은 판매 수입은 슝 하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요 법칙 아시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 판매량은 증가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조금 증가하느냐, 수요량이 가격 하락에 따라서 많이 증가하느냐, 자, 그런 문제죠. 나대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판매량이 이렇게 가격 하락 비율보다 더 많이 증가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가격이 하락하면 판매 수입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자,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자, 그러면은 다 나왔어요. 가격 변화율은 한 요 정도 되겠고요. 수요량의 변화율은 그거보다 나대리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분모보다 분자가 더 커요. 분모보다 분자가 크면은 값이 얼마보다 클까요? 그렇죠. 1보다 큰 값이 나오고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탄력적이다. 그죠? 자, 그러면 보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라고 나대리가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이다, 이렇게 고쳐야지 기억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니은은 당신이 나보다 뭐든지 잘한다 이거죠? 나보다 뭐든지 잘한다. 자, 이거는 비교의 개념과 관련이 됩니까? 아니면은 다른 개념과 관련됩니까? 자, 그런 문제예요. 자, 나보다 뭐든지 잘한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은 한정된 시간이 있겠죠? 한정된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할 때 나대리보다 김 부장은 훨씬 잘한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비교 우위와 관련된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은 절대 우위와 관련된 거예요. 자, 절대 우위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동일한 생산 요소를 사용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거, 또는 동일한 생산량이라면 더 적은 생산 요소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절대적 생산비가 적은 것, 그것을 절대 우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당신은 나보다 뭐든지 잘한다라는 거는
동일한 시간 속에서 더 많은 성과를 김 부장이 내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의 개념에 부합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렸는데요. 자, 비교의가 뭔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비교의라는 건 뭐예요? 비교의라는 거는 어떤 것을 선택했으면 포기한 대안이 있죠. 자, 그 대안의 경제적 가치가 뭐예요? 그게 기회비용이죠. 비교의는 기회비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기회비용을 서로 비교를 해서요. 기회비용이 더 적은 걸 선택하는 거, 그게 바로 비교의란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비교의 개념과 관련을 시키려면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당신이 나보다 뭐든지 잘한다 이거지. 하지만 그래도 나도 내 나름대로 잘하는 게 있어.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비교의 개념과 관련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자, 디귿. 그렇게 잘하면 자기가 다 하지 왜 나를 시켜? 자, 왜 나를 시켰을까요? 김 부장이 멍청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김 부장이 경제 공부를 많이 해서 나대리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세요. 만약에 김 부장이 모든 일을 혼자 다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류 정리부터 복사까지 자, 이런 일을 다 한다면은 그런 일을 하는 동안 분명히 포기하는 일이 있어요. 자, 그 포기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면 수천 수백만 달러의 그런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이었다면 김 부장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거고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 관점에서 모든 걸 혼자서 다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자, 그거는 맞는 내용이네요. 디귿은 맞고요. 자, 리을은요.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지. 자, 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느냐? 상사와의 마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랬을 때 마찰적 실업에 해당되느냐? 자, 우리 말 나왔으니까 실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자, 실업의 종류 4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경기적 실업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구조적 실업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계절적 실업이 있고요. 네 번째는 여기 문제에서 나온 마찰적 실업이 있어요. 자, 계절적 실업, 경기적 실업부터 볼게요. 경기적 실업이라는 거는 언제 발생하냐면은 경기 침체로, 경기가 침체되니까 노동의 수요가 감소해서 자, 발생하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그래요. 대책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경기를 회복시켜주면 돼요. 총수요를 증가시켜서 경기를 회복시키면은 경기적 수요는 줄어듭니다. 자, 구조적 실업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요. 자, 산업 구조의 변화하고 관련이 돼요. 예를 들면요. 옛날에 저 강원도 쪽에는 광산이 많았어요. 그 광산에는 누가 일을 했냐면은 광부들이 일을 했죠. 요즘에는 광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광부들은 실직 상태에서 빠졌겠죠. 자, 그런 실업이 바로 구조적 실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광부들이 다른 직장 알아봐라 그러면은 광산에서 석탄만 캤던 사람들이 쉽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가 어렵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재취업 교육을 통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겠죠. 자, 계절적 실업은 뭐와 관련되냐면 말 그대로 계절의 변화 또는 특정 시점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얘기해요. 자, 여름이 지금 끝났는데요. 여름이 끝나면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있죠. 저 해수욕장에서 수상 안전요원 했던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을 거예요. 자, 겨울이 끝나면 또 일자리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죠? 스키장에서 스키 강사했던 사람들. 그렇죠? 자, 이런 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실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2월달, 3월달 되면요. 졸업생들이 많아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특정 시점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도 계절적 실업이라 그래요. 자, 마찰적 실업은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하고 현재의 근로조건과 임금이 서로 마찰이 생긴 거예요. 충돌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떠나는 자발적 실업이에요. 이거는 자발적 실업입니다. 자,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자, 그러면은 요 4가지 실업을 배웠는데 다시 한번 여기 지문으로 갈게요. 자, 이 지문에 가면은 나대리는 상사와의 갈등 관계 때문에 이직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상사의 갈등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근로 조건에 해당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뭐 해당돼요? 마찰적 실업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디귿과 리을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경제 한마당 8의 2번 문제였는데요. 자, 기회비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회비용과 관련된 거 상당히 어렵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또 꼼꼼하게 또 찾아보시면은 검토해 보시면 또 풀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클래식 기타 에어가인 문석은 유명 기타리스트인 고석호의 독주의 일반석표를 3만 원에 이미 예매를 했어요. 자, 예매를 한 상태에서 뒤늦게 주의와 약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예매는 취소가 가능한데요. 규정상 5천 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답니다. 3만 원 주고 예매를 했는데요. 아무리 많이 환불을 받아도 2만 5천 원까지만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2만 5천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문석은 약속을 뒤로 미룰 수도 있었지만 주의와 만나기로 하고 예매를 취소했답니다. 자, 의리의 사나이죠. 자, 문석이가 일반석에서 공연을 봤을 때 느끼는 만족감, 효용은 V1이고요. 주의와 약속을 지켰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은 V2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볼게요. 문석이가 일반석 표를 예매를 했어요. 얼마 주고 예매했냐? 3만 원 주고 예매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반석에서 공연을 보면 최소 3만 원보다는 문석이가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석이가 일반석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은 최소한 3만 원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2와 V1을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자, 이 선택의 사항을 한번 잘 보세요. 일반석에서 공연을 보는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와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선택. 이 두 가지 사항에서 문석이가 고민하다가 약속 지키는 것을 선택한 거죠. 자, 그러면은 각각의 대안에서 문석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뭔지 한번 볼게요. 일반석에서 공연을 보면 문석이가 얻을 수 있는 건 뭔가요? 일반석에서 독주회를 봤을 때 얻는 효용 V1이 되죠. 주의와의 약속에서 문석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효용 V2에다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나요? 환불금 있죠? 환불금이 얼마예요? 2만 5천 원이에요. 주의와의 약속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주의와의 약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일반석에서 공연을 보는 것보다 더 컸다는 얘기죠. 그럼 부등호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자, 2만 5천 원을 좌변으로 이렇게 보내면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V1 마이너스 2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작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V2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요런 내용이 있는 게 있어요. 아, 여기 디귿에 있네요. 그죠? 자, 디귿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V1이 3만 원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니은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좀 더 봅시다. 뭘 볼 수 있냐면요. 우리 경제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경제 공부를 할 때 편익하고 기회비용하고 비교하는 거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합리적 선택에서. 자, 어떤 선택을 하면요. 편익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있는데 합리적 선택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습니까?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을 똑같이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문석이가 주의와의 약속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얻는 편익은 뭐예요? V2죠. 그죠? 자, 그러면 기회비용은 뭐예요? 기회비용은 포기한 대안의 경제적 가치잖아요. 자, 뭘 포기했냐면은 일반석에서 공연 보는 걸 포기했어요. 그죠? 자, 일반석에서 공연 보는 거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얼마냐 이거죠. 자, 일반석에서 공연을 보면은 V1이라는 편익을 얻을 수 있고요. 효용을 얻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빼줘야 돼요. 뭘 빼줘야 되냐면은 2만 5천 원을 빼줘야 됩니다. 만약에 문석이가 예매를 할 거냐, 주의와의 약속을 지킬 거냐,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기는 얼마를 빼줘야 되냐면은 3만 원을 다 빼줘야 돼요. 하지만 이미 예매를 마친 상황이잖아요. 자, 마친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문석이가 고려해야 될 비용은 2만 5천 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나, 자, 이렇게 보나 결과는 똑같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이 니은, 디귿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자,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자꾸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문제에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3번이요. 자, 그런데 문석이 예매를 취소한 후 미희가
그 독주에 7만 원짜리 로열석표를 공짜로 2장 얻었다며 보러 가자고 제의했어요. 문석이는 아마 아주 잘생겨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인기가 많은가 봐요. 자, 그랬을 때 과연 문석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에 문석은 주희와의 약속을 깨고, 약속을 깼으니까 문석이가 이렇게 절개가 굳은 학생은 아닌가 봐요. 미희와 독주회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자, 단 문석이 일반석에서 독주회를 볼 때 효용 V1, 주희와 약속을 지킬 때 효용 V2, 이거는 앞에 문제랑 동일한 거죠. 자, 그러면 선택지 1번 보세요. 문석이 로열석에서 독주회를 볼 때 느끼는 효용은 V2 이상이다. 자, 어떤 선택이 합리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선택에 따른 만족감, 편익, 효용은 선택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문석이가 어떤 대안들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냐면요. 미하고 로열석에서 공연을 볼 것이냐. 자, 이게 대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희와의 약속을 지키는, 자, 요런 대안 2개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선택을 했냐? 로열석을 선택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선택이 합리적이려면은 미희와 로열석에서 이제 공연을 봤을 때 느끼는 만족감, 효용은 더 커야 돼요. 뭐보다 커냐? 그냥 로열석을 선택했을 때 로열석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있었죠. 그죠? 자, 그 기회비용이 뭐냐? 자, 그 기회비용은 암묵적이 아니죠. 명시적 비용, 로열석을 구입하는 명시적 비용하고 로열석을 선택했을 때 포기한 대안의 가치, 암묵적 비용, 요 2개를 더하면 이게 로열석 선택의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미희가 뭐라고 했냐면은 공짜표라고 했잖아요. 공짜표니까 명시적 비용은 0이에요. 그죠? 자, 암묵적 비용은 뭐예요?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대안이니까 주희와의 약속이죠? 주희와의 약속의 가치는 뭐예요? 만족감 V2가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은 로열석에서 독자를 볼 때 느끼는 효용은 V2 이상이다. 그러면은 1번이 딩동댕 맞는 게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 2번에서 5번까지 선택지 한번 볼게요. 문석이 로열석에서 독주회를 볼 때 느끼는 효용은 7만 원 이상이다. 자, 여기 또 로열석에서 봤을 때 효용 똑같이 나왔어요. 로열석에서 봤을 때 효용은요, V2보다 커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앞에 문제에서 V2는 뭐보다 크다고 했냐면요, V1 마이너스 25,000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또 V1은 30,000원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 값은 5,000원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과연 7만 원 이상 값만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요 값에 로열석에서 느끼는 효용이 7만 원보다 큰 값만 해당이 되느냐? 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 7만 원보다 작은 값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2번 선택지는 틀리게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독주회를 일반석에서 봤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4만 원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값은 얼마가 돼요? 이게 15,00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희와의 약속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2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독주회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우리 5만 원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은 15,000원, 5,000원보다 15,000원이 크죠? 15,000원보다 2만 원이 크죠? 2만 원보다 5만 원이 크죠? 자, 이 조건을 다 만족했는데 7만 원보다 작은 5만 원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7만 원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틀렸어요. 자, 3번. 로열석의 가격이 45,000원이었다면 문석은 일반석이 아닌 로열석을 예매했을 것이다. 자, 이거는 새로운 선택의 상황인데 처음에 문석이가 독주회를 막 예매를 할 때 만약에 로열석이 45,000원이었으면은 문석이가 로열석을 예매하지 않았겠냐라는 선택의 상황이죠. 자, 그러면 선택의 상황에 대안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써도 될까요? 자, 이쪽에 쓸게요. 자, 이쪽에 보면은 자, 로열석에서 느끼는 효용 빼기 로열석 가격이 45,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자, 45,000원을 빼요. 그러면 이게 로열석의 경제적 가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석
효용 일반석은 얼마였어요? 3만 원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일반석 가치죠, 그죠? 경제적 가치. 자, 문석이는 이렇게 4만 5천 원 때 이쪽으로 부동화가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로열석을 선택을 한다. 자, 즉 로열석을 선택하려면은 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죠? 그럼 요거를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이양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로열석에서 느끼는 효용은 자, 일반석 효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V1이라고 그랬죠. 그죠? V1 그 다음에 45,000원이 넘어갔으니까 15,000원.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로열석 45,000원일 때 로열석 가격이 45,000원일 때 문석이가 로열석을 선택하려면 요 조건을 충족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충족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충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V1은 3만 원보다 크면 된다고 그랬죠. 자, V1이 4만 원일 때. 그러면 요 전체 값은 5만 5천 원이죠. 그죠? 자, 이때 만약에 문석이가 로열석을 공연을 봤을 때 느끼는 효용이 6만 원이다. 그러면은 문석이는 로열석을 예매를 했겠죠. 그죠? 근데 6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로열석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5만 원이다. 그러면은 요 조건은 만족을 못 하니까 문석이는 로열석을 예매하지 않았겠고 일반석을 예매했겠죠.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로열석의 효용값이 또 V1의 효용값이 딱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봐서는 이 로열석 효용값이나 V1 값이 어느 범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45,000원 쓰면 예매했을 것이다. 정답은 모른다. 효용값, 로열석의 효용값이나 V1 효용값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틀린 겁니다. 4번 문석은 이미 예매를 취소하고 주의와 약속을 지키기로 하였으므로 약속을 깬 문석의 행동은 합리적이지 않다. 자, 문석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선약을 먼저 지키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인데, 자,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 어긋났으니까 우리가 문석의 행동을 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합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땐 틀린 얘기예요. 합리성은 뭐예요? 선택에 따라서 발생하는 편익, 그 다음에 선택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서로 비교해서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크면 그건 합리적인 거잖아요. 지금 문석이는 철저하게 기회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요. 문석이 일반석을 예매할 때 지불한 돈 3만 원은 매몰 비용이므로 주의와 약속을 지킬지를 결정할 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 요 매몰 비용이요. 어떠한 선택의 상황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돈은 맞아요. 비용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매몰 비용의 정의부터 알고 갑시다. 자, 매몰 비용은 여러분들 뭐라고 알고 있어요? 매몰 비용이란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다. 회수가 안 되는 비용이다라고 정의를 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매를 한 다음에 주의와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그거를 결정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회수가 안 되는 돈은 얼마예요? 3만 원인가요? 아니죠. 3만 원이 아니라 5천 원이죠. 왜요? 2만 5천 원은 환불이 되잖아요. 2만 5천 원은 환불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환불이 진짜로 안 되는 매몰 비용은 뭐밖에 없냐? 5천 원 이렇게 돼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맞는 게 됩니다. 근데 3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3번 문제 끝냈습니다. 자, 좀 지울게요. 자, 이번 강의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9의 2번 문제입니다. 자, 대화 1이 있고 대화 2가 있는데요. 자, 이 대화 1과 대화 2에서 공통의 경제 개념을 찾아봐라.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대화 2를 보세요. 오늘 자전거를 샀는데 자물쇠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자전거 도난보험에 가입했답니다. 자, 선생님도 옛날에 자전거 한번 잊어버린 적 있었는데 그때 보험을 가입 안 해서 보험을 타지를 못했어요. 자, 동선이는 나도 자전거 도난보험에 가입했어. 근데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자물쇠로 잠그지 않게 돼.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대화는 내가 2천만 원 예금한 홍릉은행이 곧 망할지 모른다는데 예금을 인출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병수가 괜찮아. 왜냐면은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
혹은 공사에서 예금 보호를 해준대요. 대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홍릉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이자율이 조금 높거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동일한 경제 개념은 뭐가 있느냐? 자, 그러면은 선택지가 4개가 5개가 있었죠? 각각을 하나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외부성 있었어요. 외부성. 자, 여러분들 외부성이라고 그러면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용어는 뭐냐면은 외부 효과가 더 익숙하죠. 자, 외부 효과라는 거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어떠한 경제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주거나 혜택을 주는데 피해를 줬는데 보상을 해주지도 않고 혜택을 줬는데 보답을 받지도 않은 것. 자, 그런 것을 외부성, 외부 효과라고 해요. 자,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로 나누죠. 자, 긍정적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라고 하고요. 부정적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예를 하나만 해볼까요? 자, 외부 불경제 예가 뭐 있나요? 외부 불경제. 자, 많이 나오는 예가 공해산업이죠. 자, 공해를 일으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준다. 또 자동차 매연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런 거 외부 불경제 대표적 예고요. 자, 외부 경제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게 있네요. 자, 정원을 예쁘게 가꿨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마음이 즐거워졌다. 자,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보답을 받지 않는다. 자, 이런 게 외부 경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덕적 K가 있는데 도덕적 K는 조금 이따가 좀 하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 답지에 있는 거. 자, 3번에 있는 기펜제를 볼게요. 자, 기펜제는 딱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냐면은 수요 법칙의 예외. 수요 법칙의 예외가 되는 재화 뭐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경제 한마당 공부하려면 이거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서 자, 수요 법칙에 왜 예외가 되는지 기펜제가 왜 예외가 되는지 자,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법칙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대체 효과라는 게 있고요. 소득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수요 법칙이 예외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때,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예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체 효과는 뭘 얘기하냐면요. 가격이 상승하면은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와 관련된 대체재료 수요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닭고기라든지 오리고기라든지 자, 이렇게 수요가 변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해요. 자, 경제학 좀 깊게 들어가면요. 그걸 상대 가격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의 가격이 올라가면요. 돼지고기의 상대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닭고기나 오리고기로 수요가 몰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대체 효과는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요. 수요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요. 자, 소득 효과는 뭐냐면요. 가격이 올라가면요.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실질 소득이 감소해요. 자, 실질 소득 감소는요. 재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정상재는요. 정상재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수요가 감소하겠죠. 자, 근데 열등제는요.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은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자, 기펜제는 어떤 제냐면요. 바로 열등제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애예요. 자, 보통은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있으면요. 대체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일반적인 열등제는요.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체 효과가 더 소득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수요량이 감소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근데요. 자, 기펜제는요. 어떠냐면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가 감소되는 것도 있지만은 수요가 증가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요. 수요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쪽으로 나타난다. 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공공재가 있었죠. 자, 공공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비배제성, 비경합성. 비배제성, 비경합성. 자,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자, 외부성, 기펜제, 공공재. 자, 이 대화하고는 전부 다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면은 도덕적 해이하고 역선택에서 볼 거예요. 자, 이거는 정보가 비대칭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자, 정보가 비대칭하다는 건 뭐냐면요.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정보 비대칭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은 시장이 실패해요. 자, 그러면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선택부터 볼게요. 자, 역선택은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요. 감추어진 특성이 문제가 돼요. 이 감추어진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어떤 사람이 파악하기 어렵냐? 구매자, 수요자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요. 질이 나쁜 상품이 많이 거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하고 많이 거래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시장이 실패한다. 이게 바로 역선택이란 겁니다. 선생님 하나 예를 들게요. 자, 중고차 시장을 많이 예를 드니까 중고차 시장을 볼게요.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중고차에 대해서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파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파는 사람이 자기 차니까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어디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다 알고 있어요. 자, 근데 파는 사람은 어때요? 좋은 점은 많이 부각을 시키고 나쁜 점은 자꾸만 감추려고 하죠. 자, 정보가 한쪽에 몰려 있어서 비대칭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중고차를 그렇게 해서 산 사람은 몰아봤더니 운행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결함이 나타나고, 그러면 어떠냐면은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죠. 그러면 정상적인 중고차를 하더라도 이제 제값을 주지 않고 정보를 잘 모르니까 싸게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이고 품질이 좋은 중고차를 공급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중고차 시장을 떠나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지인들을 통해서 제값 받고 거래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중고차 시장에는 뭐밖에 남지 않느냐? 뭐밖에 안 남냐면요. 질 나쁜 중고차만 남게 된다. 그런 겁니다. 생명보험 시장도 이거랑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 볼게요. 자, 도덕적 해이는요. 거래가 발생한 후에요. 거래 후에요. 얘는 감추어진 특성이 아니라 감추어진 행동이 막 나타나요. 자, 근데 이 문제는 감추어진 행동을 감시하고 감독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아요.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한다라는 게 도덕적 해이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전거 도난보험에 가입했더니요. 최선의 행동은 뭐예요? 자물쇠를 계속 열쇠를 잠가주는 게 최선의 행동이죠.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만약에 보험회사가 동선이의 이런 행동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으면 동선이하고 계약을 해지하겠죠. 자, 근데 보험회사가 그 많은 보험 계약자들 행동을 일일이 다 감시하고 감독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전거가 많이 분실이 되겠죠. 그러면 보험금이 많이 지급될 거고요. 그러면은 자전거 보험회사 경영 상태가 악화돼서 보험료가 오르든지 아니면 망할 수도 있어요. 자, 보험료가 자꾸만 올라간다고 보면요. 그러면은 보험 가입을 꺼려 하겠죠. 사회적으로 필요한 자전거 도난보험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될 수 있다. 자, 그게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자, 대화 2에서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죠. 예금 보험을 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자, 은행이 경영 상태가 안 좋은데 인출을 안 하는 거, 그것도 감추어진 행동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네 문제 약속된 거 다 했는데요. 어떠세요? 쉽지 않은 문제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도 있었죠.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혼자서 이 개념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또 쉽게 또 문제가 풀리는 날이 또 올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폐 금융과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